지난 2022년 1월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권력을 잡는 주체가 자신인 듯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자신을 비판하던 세력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말까지 내뱉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이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반대 세력 수사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국정 곳곳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서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거에서도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도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치외 법권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V0라는 말이 그냥 생겨난 건 아니겠죠. 집권 이전 후보 단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3특검 중 수사할 대목이 가장 많은 특검, 바로 김건희 특검인데요.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앞서 영상에서 나온 V0, 보통 대통령을 VIP 또는 V1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더 앞순서인 V0다.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는 V1과 V2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더 나아가 V0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았는데요. 실제로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들이 대통령실 곳곳에 자리 잡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실 경내가 그대로 담긴 영상이 퇴사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신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전속 사진사였습니다. 지난 2022년 동남아 순방 당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 마치 연예인 화보집을 연상케 한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방문 사진. 그리고 아무 공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일으켰던 마포대교 시찰 사진까지 모두 신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부의원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내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의 중심엔 언제나 김건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안에선 구급 행정요원이었던 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믿고 안하무인이란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의에 있을 때 저분이 김 여사 라인이래, 김 여사랑 굉장히 어떤 면으로 친하대 또는 어디 동문이래, 이런 얘기는 회의 들어온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고 또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말을 안 해도 위축이 되는 거죠. 한남동 관저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로 보고하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 스트레이트는 이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직권 면직된 김동조 전 국정기획 비서관.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외 메시지를 총괄했고 재임 시절엔 대통령 연설문도 맡았습니다. 과거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전시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로 활동하는 등 한남동 김건희 라인으로 불렸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오시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아유, 저 이제 그 바닥 관심 없습니다. 캠프 때부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저 지금 운동 중이라 별로 통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코바나 컨텐츠 총괄팀장이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일정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인증서를 맡길 만큼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역시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함께했던 정지원 전 행정관은 의전과 행정 업무를, 국회 보좌진 출신인 조현경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디올백을 선물했던 최재형 목사는 김 여사와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이들을 통해야 했습니다. 유경옥 비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측근이고 복심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거는 조영경 과장이 다 연락이 왔고 그렇게 또 소통을 했죠. 샤넬 화장품 가져갔을 때는 정비서를 불러서 야 이리 와서 이거 빨리 클러봐 해가지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 그 과정에도 이들 문고리 3인방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복심들이고 정말 그야말로 문고리 3인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한다거나 의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이행하는 역할에. 스트레이트는 이들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 업무로 주로 홍보 기획 파트를 맡았지만 인사 등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조차 한남동 라인을 십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그다음에 그런 애들이 쥐었다 폈다 해. 위에 수석 강승기 이런 것도 다 베뿌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권 출범 2달 만에 김건희 여사 측근인 민간인이 해외 순방 1호기에 동승하면서 김건희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음은 일찌감치 울렸습니다. 대통령실에 어떻게 채용이 되셨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공무원 아니에요. 대통령실까지 김건희 라인이 장악하면서 국정 곳곳으로 파열음이 확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김 여사와 그의 사람들을 비호했습니다.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최 기자, 이런 김건희 라인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하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수사는 사실상 없는 거죠? 네, 단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도 가장 많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수사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등검찰청.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 수백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했던 파일인데 그중엔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쩐주들은 수익을 배분받지 않아요. 이자를 받아요. 근데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거는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적어도 직접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았고 사실상 보면 그냥 지시한 사람?
봐도 무방하였다는 얘기예요.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미래에셋 압수수색만으로 확보한 결정적 증거. 소위 윤석열 라인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의 이전 수사팀은 도대체 뭘 한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증권사 녹취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화번호 눌러서 그 지점으로 그거 쭉 추려내는 거 그냥 버튼 누르면 바로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확보 안 했다는 거는 뭐 선의로 이해하면 무능한 거고요. 뭐 의심되는 바는 뭐 고의로 나는 못 봤다 하는 식으로 묻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게다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 발표 불과 엿새 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취임 초 인사차 연락이 왔고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라고 해명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든지 전화를 통해서 하면 되는 비화폰으로 인사를 누가 해요? 인사는 비화폰을 인사를 하라고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 국민이 아는 거고 비화폰은 정말 특정인한테 국가 기밀이 새어나갈까 봐 하는 건데. 또 검찰이 김 여사에게 황제조사 특혜를 제공하기 17일 전 민정수석은 김건희 여사와도 비화폰으로 약 33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 검찰총장 피의자,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피의자 간의 이제 커넥션이죠. 민정수석과 이제 통화를 한다. 만약에 그게 알려진다면 그게 김건희 씨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어떤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될까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 측에 전달해달라며 받은 건 1,000만 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런데 김 여사 측이 이 가방들을 받아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비서진이 선물을 되돌려줬고 전 씨는 이를 잃어버렸다는 주장. 검찰이 반박할 증거를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2022년 대선 여론조사와 그 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윤석열 정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만약에 성립한 이후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윤석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났겠죠. 심지어는 내란으로까지 가는 이제 그 사태가 안 일어났겠죠.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바뀌었는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공사를 김건희 여사 전시를 후원했던 21g이라는 업체, 더욱이 해당 공사 자격도 없었던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었는지, 이렇게 규명해야 할 의혹만 16가지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갑자기 서울 아산병원 VIP실에 입원했다. 이틀 전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동정심 내지는 그 인권 침해적 수사라는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자기의 세를 결집하고 소송 전략, 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하나가 또 있고요.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그보다 더한 위세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선 그 배우자. 이번 특검은 무너진 사법 질서를 다시 세울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사법 질서 전체의 문란행위를 바로잡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그 수사 시스템이라던가 이 의사결정 구조라던가 이런 거를 바로잡는 거.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
이런 것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21년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해 면접을 받는데 당시만 해도 김건희 X파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 김 여사를 유심히 봤다며 이같이 회고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일해줄 스태프를 처음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굉장히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두고 이제 남편을 공개적으로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면박을 주고.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우리 강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변인은 당시 속으로 참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며 잘 다니던 직장 관두고 왔는데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유튜브를 즐겨봤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는 좋아하셨죠. 유튜브는 좋아하시고 뭐 사실상 뭐 저도 이제 그때 조선일보 있을 때 유튜브를 제가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유튜브를 보고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을 유튜브를 보고 내가 면접을 했다. 특히 자신을 낙점할 때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이 유튜브로 봤다고 했다며 후보 시절에도 두 분이 밤에 같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초기인 2022년 1시간이면 혼자 59분 이야기한다. 조언도 듣지 않는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드냐며 화부터 낸다는 주어 없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됐는데 당시 글의 주어는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수천 년 세월 건너가지고 사마천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묘사를 하듯이 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라도 하나 써놔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밤에 글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걸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살아있는 권력.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의 캐릭터가 강한 분이었다며 제가 그래도 1호 대변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끝났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지만 합류 열흘 만에 사퇴했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부터 받았던 제안을 일부 밝히면서 대선 이후 얘기를 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선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와대에 가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명 씨는 그러면서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일부 인사들의 이력서를 보고 분석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인수위에서 일하라고 그러는 말도 안 돼. 선생을 인수위에 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다 면접 보고 선생님 가시는데 어디 가라 했겠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너무.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당선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또 2021년 6월부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6개월간 매일 아침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조언을 했다며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무조건 스피커폰이었군요. 두 분이 같이 들으셔야 되니까. 네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선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다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겨냥해 허풍인지 실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을 향해서도 코바나 콘텐츠에 아크로비스타 306호엔 한번 가보기라도 했냐며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의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냐고 비난했습니다. 명 씨는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2022년에 김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 공천이 되냐,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명태균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선거 전략가로 알려진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뭘 주는데요? 아크로비스타 주스. 그 여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아크로비스타 주스. 아크로비스타는 윤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 살던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명 씨는 자신은 그림자였다며 이 아파트에서 윤 대통령 반려견과 함께 앉아있던 경험담도 얘기했습니다. 방송은 또 명 씨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이 판을 짰고 이 선거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계 입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났는데 앞서 명태균 씨를 통해 연락이 왔고 이 만남 자리에도 동석했다는 겁니다. 전원을 하는 역할로 우선 명태균 사장이 신뢰했던 것이 아닌가. 배석한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이전부터 명 씨를 알고 있던 정황이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부를 때 호칭도 정황을 뒷받침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입니다.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MBC 취재진은 인터뷰와 목격담에 대해 명 씨에게 사실 여부와 입장을 물었지만 명 씨는 자꾸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고소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까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한 그날 수표로 2억 7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가 관리하는 자신의 주식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당시 통화 육성은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그대로 저장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는 거기에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자 증권사 직원은 많이 낸다고 반응합니다. 뒤이어 6대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합니다. 특검은 대화에 등장하는 저쪽을 블랙펄 인베스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이 계좌를 맡아 주가 조작을 해 돈을 벌게 해준 대가로 수익 40%를 떼어주기로 했다고 본 겁니다. 수익 40%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2달 반 만에 번 돈은 대략 6억 7천만 원으로 일부를 떼주고도 4억 원가량을 챙긴 셈입니다. 특히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바로 그날 김 여사가 은행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말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수익 배분을 실행하려 한 단서까지 나온 겁니다. 특검은 지난 6일 조사에서 육성 녹취록과 수표 인출 내역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어요? 특검은 오는 12일 구속심사에서 육성과 수표 인출 내역을 주요 물증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엑셀 파일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보관해왔습니다. 김 여사는 계좌만 맡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에는 김건희 엑셀 파일에 적힌 계좌 잔고를 그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핵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 인베스트는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블랙펄에선 김 여사의 계좌 내역과 잔고 등이 담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는 시세 조종을 모르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일당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엔 이와 다른 정황들이 담겼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무슨 블록딜을 할 때 12%씩 뗀다며 수수료를 언급합니다. 또 잔고가 14억 7,227만 9,905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라고도 덧붙입니다. 블록딜은 매도자가 매수자를 미리 정해놓은 뒤 장이 마감되면 시간 외로 일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블록딜 수수료 12%와 계좌 잔고 액수 등은 블랙펄이 관리하던 김건희 엑셀 파일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4억여 원의 금액인데도 이러한 단위까지 똑같이 말했습니다.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란 말은 김 여사가 블랙펄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을 보면서 증권사와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과의 긴밀한 자료 공유 정황으로 보고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육성으로 수익 배분 비율은 물론이고 금액까지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억 7천만 원이라고 액수를 언급한 건 이 막연하게 40%를 주기로 했다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수익 배분이 추진됐다는 걸 말을 합니다. 예. 이 40%라는 말에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많이 낸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자산 관리를 맡기고 주는 수수료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수익 배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했다는 건 김 여사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20억 원을 맡긴 다음에 한 2달 만에 이뤄진 통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는 2011년 1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10월쯤부터 이 주가 조작 일당이 관리하는 자신의 계좌에 20억 원을 보냈으니까 한 2달 반 정도 지난 때인데요. 배분하기로 한 수익을 보면 이 2달 반 만에 김 여사가 번 돈을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 40%가 2억 7천만 원이니까 이 김 여사가 가지는 이 60%는 4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수익은 보시는 것처럼 6억 7,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33%를 넘는 수익을 낸 겁니다. 이 수익을 떼준다고 해도 김 여사는 결과적으로 2달 반 만에 이 4억 원가량을 번게 됩니다. 예, 그리고 2억 7천만 원을 이게 녹취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표로 인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2억 7천만 원을 언급한 바로 그날입니다. 일단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억 7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수표로 인출까지 해서 실행에 옮기려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계좌 이체가 아니라 수표 인출이라는 점인데 김 여사 측은 일단은 이 자산을 맡기고 수익 일부를 주는 건 정상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이라면 왜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번거롭게 수표 인출을 했느냐는 겁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의 수익 배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일당이 가진 김건희 엑셀 파일 자료 그 속에 숫자가 있잖아요. 잔고가. 그 잔고를 1원 단위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인 블랙펄에서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오면서 이 블랙펄이 김 여사 계좌로 주가 조작을 한 사실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여사가 이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료까지 공유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블록딜의 수수료, 그리고 14억여 원의 잔고를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단위까지 그대로 언급한 게 드러난 겁니다. 예. 자료 공유까지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역시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기억해서 읊을 수는 없는 숫자 같은데요. 14억 7,227만 9,905원. 네,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또 발견이 됐네요. 그제 소환 조사를 했죠. 네. 이런 자료들, 육성 파일 이런 것도 다 제시가 됐을까요?
네, 특검이 그 자리에서 제시한 걸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 본인의 육성인데다가 2억 7천만 원이란 큰 돈을 이 수표로 뽑은 것까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물증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자 특검은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 사안을 취재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아본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 날이 나는 언론사인 줄 알았다. 여론조사 업체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 녹취들 보면 여론조사 업체였던 걸 알았다. 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여론조사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안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의 메시지들도 많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들도 많다는 건데 이걸 특검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해서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너무 좋아요. 예스! 뭐 이런 걸 했던 거 아니야. 예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가 완전히 엉터리냐?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준비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준비를 같아요. 해온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 거짓말이었으면 뭐 검사가 봐주고, 그 아니면 이제 검찰총장 부인 혹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알아서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줬다면 이번 특검에서는 안 통한 거 아니겠느냐. 아니 변호사 3명이 붙었는데 변호사 3명이 도대체 뭘 준비해 준 거예요? 아니 변호사들이 옆에서 잘하고 있다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변호사들랑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변호사 생활 우리 20년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의뢰인이야. 김종대 의원이 내 의뢰인이야. 그럼 어쨌든 이 특검에 가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2주 전에 그것도 얘기했으니까 작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하지. 지금 뭐가 게다가 지금 이번에 조사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확실하다고 이미 검찰에서도 여러 번 나온 자료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변호사고 우리가 변호사면 우리들이 변호사라고 칩시다. 김종대 의원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핵심이 이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고 당연히,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대답한 거랑 안 맞는데 뭐 그때 중앙지검에 낸 거랑 안 맞는데 대통령실에 낸 거랑 안 맞는데 그다음에 오빠네 집에서 가져간 거랑 안 맞는데 그 오빠가 뭐라고 말했대요? 이것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말을 맞춰줘야 되잖아. 변호사 역할이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박수 치고 잘했다고 한다는 거는 변호사들이 안티 아니면 엑스맨 아니면 얘를 그냥 깜빡이 늘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이거는 혼자 그냥 생각했다가 나중에 즉흥적으로 대답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만 봐도 그런 거고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비춰봐도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언론 보도 지상을 통해서 나왔던 특검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 대목을 노영희 변호사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꼭 나한테 물어봐? 저분한테 물어봐. 심리학을 전공했잖아. 내가 심리학을 전공. 이거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저분도 철학과 나왔어요. 철학. 그러면 좋아. 그리고 우리 전국 철학에 정통하신 김종대 전 의원님 계시고. 난 경제학과인데. 예. 그러세요? 나 당연히. 진짜 의외네요. 경제학 하셨어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데? 전혀 아니죠. 뭐 공부하려고 학교 갔습니까? 자, 놀러 갔지. 왜냐면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와중에 특검 그 수사관 조사관한테 나를 그렇게 나쁜 프레임으로만 보지 마라. 그래도 명태균이고 건진이고 다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건진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많이 도와줬고 명태균은 본인이 몸이 아픈데도 대선 때 날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 아니 그동안에 사실 행동하고 다 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돼요. 명태균 씨도 계속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씨는 나의 가족이었다. 우리 가족 같은 사이였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이번에 불려가기 전까지는 김건희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했어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나쁜 말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난리가 났어도 김건희 씨가 자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검이
저 명태균 씨 고마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왜 이 얘기를 조사 과정에서 했냐는 거예요. 척을 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나 아직 너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어. 너 나한테 나 이런 스탠스니까 너도 알아라. 우리는 지금 운명 공동체야. 너가 나한테 준 81차례의 여론조사 내가 받았다고 유죄가 되면 준 너는 뭐가 되니? 너는 뇌물 공여자야. 우리 한 배를 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 나를 보살펴준 사람들, 한 가족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향후 행보에 대한 어떤 단속?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범들끼리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의 입을 단속해야지 내가 조금 죄를 덜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묘합니다. 아니, 박절하지 못해서. 어디서 듣었던 얘기인데. 이걸 또 얼렁뚱땅 퉁칠 때 이런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인간관계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사관이 자꾸 그래. 뭘 그렇게 나쁜 프레임으로 절 물으세요. 내 손금 받으니까? 아니면은 조사받으러 가서? 뭐 이런 식의. 근데 김건희 씨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가 자기 처음 취재해가지고 녹취로 나올 때도 유튜버들이 너무 나를 나쁜 프레임으로만 봐요. 이런 얘기를 진짜 사실 많이 했고 유튜브들이. 그 이후에도 그 열린공감이가 뉴탐사가 어딘가에서 전화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당신들은 너무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맨날 욕만 하니까 사실 얘기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그 인터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은 피해자고 억울한 사람이 되고 특히 그런 게 모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때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이러면서 여러 사람을 파멸로 이끌 땐 항상 그 논리였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못 살게 굴지 마. 이래놓고 응징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엄마 왜 불쌍하대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지. 모녀 관계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기 디자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효녀다? 뭐 효녀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왔다. 당신들이 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먹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했던 거죠. 그렇죠, 먹히죠. 그러니까 먹히니까 계속해서 그 태도를 견지했던 거고 그게 하나의 이제 김건희 씨의 화술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특검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보여줬다. 쓴 거죠. 그 숲을 못 버렸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 이명수 기자가 쓴 세븐 스캔들 그 책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저 7시간 녹취록. 그거 읽어보면은 너무나 강렬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책이 교과서라고 봐요. 어머. 김건희를 알기 위해선 그 책을 볼 필요가 그럼요. 지금 저희 원고 작업하는 한겨레 이승준 기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석열도 김건희 악마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라면서 작년 11월 기자회견 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순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너무 나쁘게만 본다. 니네가 나쁘게 보니까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죠. 자기들 기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물론 연결되는 화제 이슈이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왜 어떤 사람 이름 앞에 호처럼 붙이는 그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밀항 이기훈 선생 이런 게 이제 좀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큰절 권성동 선생으로 저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을 오랜 시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건 아니면 뭐 어디 지역구나 또 다른 곳에서 인연이 있어서 실제로 보셨건 간에 권성동 의원의 캐릭터는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가서 큰절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많이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에서 3월 가평에 있는 천정궁이라는 데가 있대요. 통일교. 여기가 이제 그 한학자 총재라 그러죠. 이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차례 방문을 했고 큰절을 했다. 그러고 나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이고 그 쇼핑백 안에는 금품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다 뭐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금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JTBC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비밀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는 손댈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것이 이 쇼핑백 안에 들어간 것이고 금고에서 꺼낸 이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넣어서 포장을 했고 재정국장을 통해서 자신이 건네받아서 권성동에게 줬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총재는 한학자,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정모 씨. 네. 얼마 전 그 사임했던 세계일보 정의민 대표의 누나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재정국장이라는 사람은 윤영호 씨의 부인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 5명이 금고에 손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난 거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상황이 필요한데 그 큰절은 이건 통일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주를 부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하고 조상신의 결합 종교예요. 통일교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단위로 취급받는 이유가 그거죠. 보통 정통 기독교는 성령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귀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건 귀신 숭배하는 거 강령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신이 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천정궁 앞에 가면은 부모님 곧 들어오십니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직원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리고 저번에 그 통일교 거기 압수수색할 때 신도들이 몰려하는데 정문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때 그 사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을 받아서 절을 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절을 해서 예의를 갖추고 같이 하자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거는 그냥 그 종교의 어떤 일종의 예의 같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당연히 신부님이 하는 예의 다 따르고 절에 가면은 합장하고. 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게 권성동 의원이 종교가 원래 뭐예요? 몰라요. 원래 통일 신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상가집 가도 절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요즘 이쪽 계열들이 완전히 지금 판이 가려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라는 흐름이 생겼는데 자 보십시오. 건지는 일본 무속신하고 불교를 결합시켜. 통일교는 조상신하고 기독교를 결합시켜. 그렇죠. 신천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 요즘은 그리고 또 건지는 다 만나. 신천지도 만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돼요. 이 신도 중요하고 저 신도 중요하고. 통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권성동 의원은.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뭐냐면은 거기를 예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 예의를 갖춰서 거기를 예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재님이라 그랬을지 부모님이라 그랬을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에 맞춘 걸로 보여져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이 통일교는 2022년 1월이면 그 아시다시피 대선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때 거기 가서 큰 절을 했고 쇼핑백 안에는 금품이 들어있고 그 쇼핑백을 5만 원짜리로 잘 채우면 한 10억까지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든 게 현물 무슨 골드바일 수도 있다 그러고 다양한 어떤 설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큰 돈이 주고 오갔다. 근거를 통해서 줬다라는 윤영호 씨의 이제 증언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윤영호 씨 다이어리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으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러면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서 뭔가 금품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흔적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명징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수수는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권성동은 그때 윤핵관이고 아주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통일교에서 관례적으로 큰절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통일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돈을 안 줬으면 과연 절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1억에 큰절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1억에 큰절을 했을까? 이 중요한 정치인이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절까지 저는 하고. 1억은 큰 게 아니죠. 1억은 여기서 큰 거 한 장은 1억이 아니야. 이거는 최소 정말 10억? 우리가 업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억 가지고 큰 거라고 쓰지 않는다. 큰 거라고 하면 보통 10억을 보통 10억 이상을 얘기한다. 게다가 사실은 이제 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강원랜드 사건이 터졌었을 때 그때 사실은 윤석열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혹시 이쪽에 좀 이렇게 라인을 좀 원래 그쪽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핵심은 2022년 1월이라고 하면은
2021년 요 말부터 사실은 이제 뭐 무슨 움직임이 있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큰 거 한 장 받았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까지 쫓아가가지고 절 2번 하면서 이게 양쪽에 막 받아두고 나오진 예,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은 통일교하고 원래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임에 과연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 타임에 성립이 되고 있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권성동이 사실은 김건희랑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대척점에 있으면서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사실은 김건희 라인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사이여서 오히려 권성동의 입지가 사실 조금 애매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통일교하고 사실은 권성동이 먼저 어떻게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돈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윤석열에게 오히려 호감을 사고 더 끈끈해진 관계가 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윤영호라는 사람이 돈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대선에 써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돈이 결국에는 윤석열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이 통로를 쓴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들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대선 캠프로 만약에 흘러 들어가서 대선에 활용이 됐다면 굉장한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일본 자민당이 통일교와 이런 일을 벌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해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연결됐냐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 시점이 언제부터일 건지도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죠. 법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효력이 만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반발하는 데다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어제 문홍주 특검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인치집행 지휘가 무산되자 추가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